찰스 맨슨 E&와 아이유키 1997년 6월에는 마약 거래요 혐의로 교도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펠리칸 베이 주립 교도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교도소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2011년 6월 76세의 맨슨 수감 중에도 맨슨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09년 매튜 로버츠라는 남성이 자신이 맨슨의 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CNN이 맨슨의 알려진 손자 제이슨 프리먼과의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로버츠가 맨슨과 직접 DNA 검사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관련 없음으로 증명되었다. 2013년 맨슨은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1월에는 26세 여성 애프턴 엘레인 버튼과 옥중 약혼 및 혼인신고를 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혼인신고가 만료되었고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버튼이 맨슨 사후 그의 시신을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는 사실을 맨슨이 알게 되어 파혼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버튼 측은 맨슨의 건강 문제로 인한 면회 제한 등 물류상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1일 맨슨은 위장 출혈로 베이커스필드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당시 그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으나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쇠약하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고 1월 6일 교도소로 복귀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맨슨은 다시 베이커스필드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1월 19일 결장암으로 인한 호흡 부전 및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3세였다. 맨슨의 사후 그의 유산과 시신 처리를 두고 3명의 인물 손자 제이슨 프리먼, 펜팔 마이클 채널스, 친구 벤 구레키가 지지하는 매튜 로버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2018년 3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커언 카운티 고등법원은 맨슨의 손자인 제이슨 프리먼의 손을 들어주었다. 프리먼은 2018년 3월 20일 맨슨의 시신을 화장했다. 맨슨은 옥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지자들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고 작사, 작곡 등에 몰두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3. 맨슨 패밀리 맨슨 패밀리는 찰스 맨슨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추종자 집단을 일컫는다. 주로 히피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은 맨슨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등 강한 의존성을 보였다. 1967년 석방된 맨슨은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애쉬버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추종자들을 모았다. 그는 LSD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로버트 하일라인의 과학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 성경, 사이언톨로지, 비틀즈의 음악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독특한 사상을 설파했다. 맨슨은 사이언톨로지의 분파로 알려진 후 최고의 심판 프로세스 교회나 힌두교에서도 탄트라 사상 등에서도 영향을 받아 죽음은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맨슨 사상이 핵심에는 헬터 스켈터라고 불리는 종말론적 인종전쟁 예언이 있었다. 그는 블랙 무슬림이나 흑표범단과 같은 흑인 세력이 동기하여 백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다. 맨슨은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이러한 종말과 구세주로서의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에 있는 지하 세계에서 패밀리 구성원들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믿음 아래 맨슨 패밀리는 무기를 모으고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점차 과격화되었으며 결국 맨슨의 지시에 따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폭력 집단으로 변모했다. 공동체 내부의 금전 문제, 구성원 간의 긴장, 경찰의 압박 등은 맨슨의 망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3.1 구성원 찰스 맨슨을 따르던 집단인 맨슨 패밀리는 주로 히피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은 맨슨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그를 따랐다. 1967년 맨슨은 석방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버클리로 이주했는데 이는 보호 관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샌프란시스코 보호 관찰소에 연락하여 범죄학 박사 연구원이자 연방보호 관찰관인 로저 스미스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68년 봄 무렵 로저 스미스는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헤이트 애쉬버리 무료 의료진료소 HYFMC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로저 스미스와 HYFMC 설립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국립보건원 NIH 및 CI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SD,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이 헤이트 애쉬버리 지역의 반문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는 주장이 있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HRFMC의 환자로서 연구 대상이 되었고 로저 스미스를 정기적으로 만났다.
맨슨은 로저 스미스의 허가를 받아 버클리에서 헤이트 애쉬버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 LSD를 접했으며 이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 시기 맨슨의 성격 변화가 로저 스미스가 그의 전문 경력 전체에서 관찰한 가장 급격한 변화였다고 기록했다. 맨슨은 로버트 하일라인의 과학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을 읽고 사랑의 여름 동안 헤이트 애쉬버리에서 유행하던 자유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낯선 땅의 이방인, 성경, 사이언톨로지, 델 카네기의 가르침, 그리고 비틀즈의 음악 등을 뒤섞고 자신만의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했고 이는 빠르게 추종자들을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탄과 예수가 화해하여 세계의 종말에 함께 인류를 심판할 것이라 믿는 최고의 심판 프로세스 교회의 교리 일부를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맨슨은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인 라니어 레이너의 도움으로 사이언톨로지를 접했으며 1961년에는 사이언톨로지를 자신의 종교로 공식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교도소 보고서에는 맨슨이 사이언톨로지 연구를 통해 자신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으나 1966년 보고서에는 더 이상 사이언톨로지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다. 석방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을 만나고 영화배우 파티에 참석했으며 약 150시간의 사이언톨로지 감청을 받았다. 그의 오른팔로 알려진 브루스 데이비스는 1968년 11월부터 1969년 4월까지 런던의 사이언톨로지 교회 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맨슨은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하고 최고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선민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던 사이언톨로지의 분파, 최고의 심판 프로세스 교회를 근거지로 삼기도 했다. 또한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과 화성인의 교육을 받은 주인공이 신흥 종교를 창시했다가 지구인에게 살해당하는 내용의 하일라인의 SF 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에도 영향을 받았다. 맨슨은 업사상이나 힌두교에서도 판트라 개념을 끌어들여 죽음은 변화일 뿐이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 모슬림이나 흑표범당 같은 흑인 단체들이 봉기하여 백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전멸시키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최종 전쟁을 예언했다. 맨슨은 이 인종 전쟁엔 나를 헬터 스켈터라고 명명했으며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종말 혁명과 구세주로서의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중부 데스밸리에 거대한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있으며 패밀리 구성원들이 종말 전쟁 동안 그곳에서 생존할 것이라는 환상을 퍼뜨렸다. 패밀리 구성원들은 헬터 스켈터에 대비하라는 맨슨의 말에 흥분하여 무기와 차량을 모으고 사격 훈련에 몰두했으며 점차 맨슨의 지시에 따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맨슨의 공동체는 재정 문제, 구성원 간의 긴장, 경찰의 압박 등으로 인해 맨슨의 망상이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3.2 생활 방식 찰스 맨슨을 따르는 이른바 맨슨 패밀리는 주로 히피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은 맨슨과의 성관계를 갈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67년 석방된 맨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버클리로 이주했다. 이는 보호 관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그는 샌프란시스코 보호 관찰소에 연락하여 범죄학 박사 연구원이자 연방보호 관찰관인 로저 스미스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68년 봄까지 스미스는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헤이트 애쉬버리 무료 의용 진료소 HYFMC에서 근무했다. 로저 스미스와 HYFMC 설립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국립보건원 및 CI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SD와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이 샌프란시스코 헤이트 애쉬버리 지역의 반문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HYFMC의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로저 스미스와 정기적으로 만났다. 맨슨은 로저 스미스로부터 버클리에서 헤이트 애쉬버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허가를 얻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 LSD를 접했으며 이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LSD와 암페타민이 영향을 연구했던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 시기 맨슨의 성격 변화가 로저 스미스가 그의 전문 경력 전체에서 관찰한 가장 급격한 변화였다고 기록했다. 맨슨은 수감 중 동료 수감자 라니어 레이너의 도움으로 사이언톨로지를 공부했으며 1961년 7월에는 사이언톨로지를 자신의 종교로 기록하기도 했다. 1961년 9월 교도소 보고서에는 맨슨이 사이언톨로지 연구를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으나 1966년 8월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사이언톨로지 지지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1967년 석방 후 맨슨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역 사이언톨로지스트들을 만나고 영화배우 파티에 참석했으며 백신 시간에 감청을 받았다. 그의 측근인 브루스 데이비스는 1968년 11월부터 1969년 4월까지 런던의 사이언톨로지 교회 본부에서 일했다. 맨슨은 로버트 하일라인이 과학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을 읽었으며 사랑의 여름 동안 헤이트 애쉬버리에서 유행하던 자유연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낯선 땅의 이방인, 성경, 사이언톨로지, 데일 카네기, 그리고 비틀즈의 사상을 혼합한 자신만의 철학을 설파하며 추종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최후의 심판 프로세스 교회의 교리 일부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교회는 사탄과 예수가 화해하여 세계의 종말에 함께 인류를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아돌프 히틀러를 숭배하고 최후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선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맨슨은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직후 맨슨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 졸업생인 23세의 메리 브루너를 만났다. 당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도서관 조교로 일하던 브루너는 구걸로 생활하던 맨슨과 동거를 시작했다. 보지와 맨슨은 10대 가출 청소년인 리네 프롬스키키라는 별명으로 불림을 만나 함께 살도록 설득했다. 맨슨은 다른 여성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브루노의 초기 반대를 무마시켰고 머지않아 브루노의 집에는 맨슨과 18명의 다른 여성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맨슨은 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회 부적응적인 사람들을 조종 대상으로 삼았다. 맨슨은 사랑의 여름 동안 히피들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헤이트 애쉬버리에서 구루로 자리매김하며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첫 추종자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은 훗날 로스앤젤레스 검사 빈센트 부글리오시와 언론에 의해 맨슨 패밀리로 불리게 되었다. 맨슨은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환생이며 기성 세력은 고대 로마인에 해당한다고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1967년경 맨슨은 찰스 윌리스 맨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 맨슨과 일부 추종자들은 좌석 대부분을 제거하고 카펫과 베개를 깐 낡은 스쿨버스를 개조하여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캘리포니아주 토펜가,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지역 등에 정착했다. 1967년 브루너는 맨슨의 아이를 임신했고 1968년 4월 15일 토펜가 캐년의 한 폐가에서 아들 발렌타인 마이클을 출산했다. 출산 당시 초기 패밀리의 젊은 여성 여러 명이 도왔다. 브루너는 다른 구성원들처럼 마리오체, 오크 마더 메리 맨슨, 린다 디 맨슨, 크리스틴 마리 유츠 등 여러 가명과 별명을 사용했다. HFMC에서의 경험을 담은 데이비드 스미스의 저서 사랑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에 따르면 맨슨은 추종자들의 정신을 그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LSD와 비전통적인 성적 관행을 이용하여 추종자들을 그가 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빈 그릇으로 만들려 했다고 한다. 맨슨 패밀리 멤버였던 폴 와킨스는 맨슨이 그룹 LSD 세션을 주도하면서 자신은 더 적은 양을 복용하여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와킨스는 찰리의 여행은 우리 모두를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1968년 4월 헤이트 애쉬버리 체류가 끝날 무렵 맨슨은 로저 스미스와 HFMC 직원들의 관리하에 약 20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게 되었다. 맨슨 패밀리의 핵심 멤버로는 브루너 외에 찰스 텍 왓슨, 전직 음악가이자 배우 바비 보솔레, 전직 음악가이자 포르노그래피 배우 수잔 애킨스, 패트리시아 크레닌켈, 레슬리 벤 호튼 등이 포함되었다. 맨슨은 업사상이나 힌두교에서도 판트라 개념을 끌어들여 죽음은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혼이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 모슬림이나 흑표범당 등 흑인들이 봉기하여 백인에게 전쟁을 걸어 백인을 전멸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최종 전쟁을 확신했다. 맨슨은 이 인종 전쟁이 발발할 날을 헬터 스켈터라고 불렀다. 그는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종말 혁명과 구세주로서의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맨슨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데스밸리에 거대한 지하 세계로 통하는 구멍이 있으며 패밀리들이 종말 전쟁 동안 그곳에서 살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패밀리에게 헬터 스켈터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패밀리들은 흥분하여 무기와 차량을 모으고 사격 훈련에 몰두했다. 결국 맨슨의 지시에 따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집단으로 변모해 갔다. 맨슨의 공동체는 재정 문제, 신도 간의 긴장, 경찰의 압박 등으로 인해 맨슨의 망상이 더욱 과격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4. 범죄. 행각 찰스 맨슨을 따르는 맨슨 패밀리 2연쇄살인 행각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수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했단 가석방 중이던 맨슨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마약과 매춘 등으로 패밀리 세력을 확장했다. 1967년과 1968년에 걸쳐 추종자 체포 방해, 차량 사고 후 알몸 상태 발견, 마약 소지 등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기소를 피했다. 1969년 패밀리 멤버 텍스 왓슨이 마약 거래 경쟁자 버나드 크로우를 강도질한 사건이 발생했다. 크로우가 보복을 위협하자 맨슨은 그를 총으로 쏘았고 크로우가 흑표범 당원이라고 오인하여 보복을 두려워하며 스펜 목장을 요새화했다. 같은 해 7월 말 맨슨은 UCLA 음악 교사 게리 앨런 힌먼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맨슨은 힌먼이 부유하다고 믿었으며 수잔 애킨스, 메리 브루나, 바비 보솔레이를 보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인질극 끝에 보솔레이가 힌먼을 살해했고 흑인 단체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벽에 피로 글씨를 남겼다. 이는 맨슨이 주장한 인종전쟁 헬터 스켈터를 촉발시키려는 의도였다. 보솔레이는 8월 6일 힌먼의 차를 운전하다 체포되었다. 힌먼 살해 직후 맨슨 패밀리는 1969년 8월 9일과 10일에 걸쳐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8월 9일 새벽에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자택을 습격하여 임신 중이던 배우 샤론 테이트를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다음날 밤에는 슈퍼마켓 체인점 사장 라비앙카 부부를 자택에서 살해했다. 두 사건 현장 모두 피해자의 피로 쓴 글씨가 발견되었다. 초기 수사에서는 힌먼 사건과 테이트의 라비앙카 사건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장의 유사점과 체포된 패밀리 멤버들의 증언 등을 통해 연관성이 밝혀졌다. 맨슨과 패밀리 멤버들은 차량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으나 데스밸리 국립공원 인근에서 중장비 방화 사건 이후 10월에 다시 체포되었다. 수잔 애킹스가 구치소 동료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시민 제보로 범행 도구가 발견되는 등 증거가 확보되면서 1969년 12월 주요 용의자들의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재판은 1970년 6월 15일에 시작되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린다 카사비안이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나서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했다. 맨슨은 재판 중 이마에 X자를 새기는 등 기행을 보였으며 검찰은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서 영감을 받은 헬터 스켈터라는 인종전쟁 시나리오가 범행의 주요 동기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현장의 글씨는 힌먼 살인 현장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1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 1969년 8월 9일 새벽 찰스 맨슨의 지시를 받은 패밀리의 핵심 멤버 4명 텍스 왓슨, 수잔 애킨스, 패트리시아 크레닌클, 린다 카사비안은 로스앤젤레스 베네딕트 캐니언의 10050 시엘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영화감독 노만 폴란스키의 자택을 습격했다. 당시 집에는 폴란스키의 아내이자 임신 8개월 반이었던 배우 샤론 테이트, 그녀의 친구이자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제이 세브링, 폴란스키의 친구인 작가 보이치에흐 프라이코프스키, 그리고 그의 연인이자 커피 재벌 상속녀인 아비게일 폴저가 머물고 있었다. 폴란스키는 영화 작업 때문에 유럽에 체류 중이었다. 집 관리인의 친구였던 18세의 스티븐 타런트도 우연히 그 시각 집을 방문했다가 떠나는 길이었다. 맨슨은 왓슨에게 그 집에 가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고 가능한 한 끔찍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여성 멤버들에게는 왓슨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왓슨 일당은 차정을 조금 넘어 도착하여 먼저 전화선을 절단하고 부지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집을 떠나려던 스티븐 페런트와 마주쳤고 왓슨은 그를 총으로 쏘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왓슨, 애킨스, 크레닌클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린다 카사비안은 망을 보기 위해 밖에 남았다. 왓슨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트라이코프스키를 발로 차 깨우며 자신을 악마라고 소개하고 악마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애킨스와 크레닌클은 다른 방에 있던 테이트, 세브링, 폴저를 찾아내 거실로 끌고 왔다. 왓슨이 테이트와 세브링의 목을 천장 대들보의 밧줄로 묶으려 하자 세브링이 임신한 테이트를 걱정하며 항의했다. 이에 왓슨은 세브링을 총으로 쏘고 7번 칼로 찔러 살해했다. 프라이코프스키는
수건으로 묶인 손을 풀고 애킨스와 몸싸움을 벌이다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현관 잔디밭에서 어슨에게 따라잡혀 총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하고 51번이나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 아비게일 폴저 역시 크레닌클로부터 도망쳐 수영장 쪽으로 달아났으나 잔디밭에서 붙잡혀 크레닌클과 왓슨에게 28번 칼에 찔려 사망했다. 집도 안에 남겨진 테이트는 뱃속의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인질로 삼으라고 제안했지만 왓슨과 애킨스는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16번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테이트는 목이 졸릴 당시 살아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범행 후 맨슨의 지시에 따라 수잔 애킨스는 테이트의 피로 현관문에 PIG 돼지라는 단어를 썼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게리 힌먼 살해 현장을 모방하여 해당 사건으로 체포된 패밀리 멤버 바비 보솔레이유의 혐의를 벗겨주려는 의도였다고 애킨스는 후에 주장했다. 끔찍한 사건은 다음날 아침 출근한 가정부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초기열 어피디는 사건을 단순 마약 관련 범죄로 오인하기도 했으나 이후 힌먼 사건과의 유사성,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범행 도구 권총, 언론 보도를 통해 회수된 피 묻은 옷가지 등을 통해 맨슨 패밀리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린다 카사비아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면책을 조건으로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증언했다.